안녕하세요. 저희 4년차 노무사가 된 샛노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샛노랑은 노무사, 일상 브이로그, Q&A, 여행 브이로그 등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산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박희진 노무사라고 합니다. 저는 개업해서 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이난 노무사라고 합니다. 저는 HR 노무법인에서 4년차로 일하고 있는 이승현 노무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해볼 거는요, 노무사에 대한 A to Z라는 주제로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저희가 질문을 어디서 받아왔죠? 노무사 수험생분들의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죠.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몇 가지 추렸습니다. 15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 지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학교 휴학 중에 합격하면 수습 및 직채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반적으로 휴학 중에 합격하신 분들은 미루죠. 그렇죠. 졸업할 때까지 집채나 수습은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부러워요. 휴학 중에 합격을 했고 나는 직장이 정해졌고 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수습이나 직책 교육에 대한 걱정은 조금 밀어놓고 전 열심히 놀 것 같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노무사로 일하면서 대학원 가시는 분들 많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혹시 노무사님들 뭐 질문이 조금 있으신가요? 제 주변에는 없고 개인적으로 저는 좀 대학원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좀 허용치가 않아서 아직까지는 생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노무사 분들이 대학원에 가는 목적이 조금씩 다 달라요. 진짜 학식을 쌓기 위해서 가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인맥을 좀 쌓고 싶어서 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각자 목적에 따라 필요에 따라 대학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인사랑 무관한 일을 하던 사람이 노무사가 되어도 자격증을 잘 활용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 가능합니다.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디자인학과, 의상학과를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경찰을 하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고 HR 쪽이랑 전혀 무관한 업무를 하던 분들도 지금 너무 잘 노무사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경우를 많이 보고 또 우리 박 노무사님 같은 경우에도 무슨 과 출신이시죠? 저 정치 외교학과고 네.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는 사실 노무사가 있는지도 몰랐던 1인으로서 정말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랑 지금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신 노무사님도 화학과 출신이세요. 전혀 이 HR 쪽이랑 관련이 없는 분들도 업무를 너무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로를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개업을 하면 영업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산재 전문 노무사님들의 경우 병원에서 영업을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개업을 하면 보통 지인분들 소개가 좀 많죠. 그게 최고죠. 그쵸. 소개로 들어오고 아니면은 뭐 블로그나 네이버 엑스포트, 크몽, 숨고 등 전문지 플랫폼을 통해서 영업이 되기도 해요. 산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주로 어떻게 하죠? 저는 병원 영업 많이 하고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스트릿 영업이라고 하는데요. 길거리에서도 많이 합니다. 사실 영업이라는 게 말이 거창해서 영업이지 병원이나 마을, 지인 소개 등 이거 다양한 거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 방법은 그 루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진 않고요. 본인이 잘 맞는 방법 찾으셔가지고 지속하시면 맞습니다.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합격하고 나서 수습처를 구하기가 많이 어려운가요? 수습처를 끝까지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수습처를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저희 때까지는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다음 기수, 다음 합격자들부터는 합격자 인원 자체가 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죠. 500명이 넘었으니까 합격자 인원수 자체가 많이 증원이 되면서 수습처 대란이 일었죠. 수습을 구하기 힘들었던 게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희들랑 조금 다르게 수습처 구하기 힘든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수습처를 끝까지 구하지 못하면 이 한국국민노무사에서 이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수습처를 또 마련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너무 수습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인데 그쵸. 연차별로 연봉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과 함께 어떤 기사를 하나 올려주셨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노무사 연봉이 2천만 원. 여러분 월 아니에요. 연봉이 2천만 원이라고 올려주셨어요. 노무사님 동의하시나요? 연봉 2천이라는 거는 사실 채용노무사도 이게 최저임금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10,000원이 넘는 시대에 네. 말이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되고 사실 근데 연봉을 일반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인사냐 산재냐 다른 법인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똑같은 연차여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잘 버는 노무사님들 채용 노무사님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후 1,000은 가져가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후 1000 이상이면 진짜 엄청 많네요. 그쵸. 다음 질문입니다. 변호사, 특히 노동 전문 변호사와의 관계가 어떤가요? 경쟁 관계인가요? 협업 관계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제가 일단 법무법인 기억이 있으니까 답변을 해드리자면 노동 전문 변호사님들과는 경쟁 관계 그리고 협업 관계 둘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들도 노동위원회나 노동청 사건, 컨설팅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영역이 좀 겹쳐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노무사를 선임할 것인지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쟁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법무법인에서 노무사 변호사 협업 시스템을 경험을 해왔어요. 만약에 산재 신청을 했는데 불승인이 난다 하면 이거는 행정소송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변호사님들께서 제가 수행했던 사건을 맡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정도 서로 조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업관계로도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산재 신청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 사건이나 노동처 사건 다 해결이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조력이 필요하다, 협업관계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쟁관계랑 협업관계가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다음으로 8번째 질문인데요. 이 노무사 업계에서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에 대한 인식이나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업으로 가고 싶진 않고 아기는 잘 낳고 키우고 싶은데 커리어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엄마 노무사님들의 경력, 경로가 궁금해요 라고 달아주셨는데 이 대형 노무법인의 같은 경우는 이런 육아휴직 제도,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의 노무법인들이 좀 작잖아요. 2명, 3명 이 정도니까. 소규모 노무법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법인에서는 못 쓰게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좀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노무사님이 2분이 계시는데 그 2분 중에서 한 분이 육아휴직에 가버리면은 불가피하게 대체자를 한 명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으실 것 같고 기업을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엄마 노무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개업을 해서 경력 경로를 계속 이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제 지인분들 중에서는 출산을 하고 육아를 병행을 하면서 자문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노동 사건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 투입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법률 자문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다음 질문에 좀 답변을 해볼게요. 네. 30대에 합격하면 취업에 무리는 없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여러분 저희가 자격증을 따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더 자유롭게 나이나 스펙이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딴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고려하실 점은 30대에 취업을 하시면 대표나 동료 노무사들이나 사수가 나보다 어릴 수는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같이 잘 어울리려고 하면은 잘 지낼 수가 있으니까 나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번째로는 합격하고 나서 대부분 어디에서 근무하시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노무사를 자격증을 따고 나서 진로가 너무 다양해요. 기업을 갈 수도 있고 법인에서 근무를 하실 수가 있고 개업을 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화에서 대부분 어디서 근무한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개인 성향에 따라서 골라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복지나 페이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해진 업무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업을 가시면 될 것 같고 나는 내 재량권이 중요하다, 자율적으로 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드에서 법인이라든지 개업을 하셔가지고 사무소를 차리시던지 하시면 될 것 같고 복지라든지 급여 수준이 저연차 때는 법인보다는 좀 좋기 때문에 여자 노무사님들은 기업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필드로 넘어왔을 때는 채용 노무사로 근무하시는 경우가 있고 파트너 노무사로 근무하시는 경우가 있고 개업해서 개업 노무사로 근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3년차 이상이면은 파트너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십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근무처의 나이대가 다양한지 보통 몇 살까지 취업이 무난한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희 수습 받을 때 가장 나이가 많았던 노무사님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조에는 50대 노무사님도 계시긴 했어요. 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이대는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아무래도 노무사 시험 합격 연령대가 20, 30대가 가장 많다 보니까 많기는 해요. 네, 전반적으로 젊은 노무사님들이 많긴 합니다. 20, 30대까지는 수습처 구하기도 상대적으로 쉬운데 그게 넘어가면 조금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수습을 아예 못 구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나이대가 있으시다면 오히려 수수 끝난 다음에 개업할 때 유리한 장점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질문인데요. 현재 전문법인 노무사의 경우 일반 농업인에 비해 페이가 많고 업무량도 많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로 많은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절대적인 업무량을 일반 농업인이랑 비교했을 때 맞나요? 이런 사실 업무량 자체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많죠? 산재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외근이 수반됩니다. 외근, 출장을 하루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이틀, 많으면 4일도 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지 못한 서면이나 부가적인 일들이 밀려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 보이는 거지 절대적인 양을 일반 법인이랑 비교했을 때는 많다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 여러분들 페이가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산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수임료, 그러니까 단가 자체가 조금 높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농업인이 다 못 번다? 이건 아니니까 각자의 적성에 맞춰서 역량을 발휘하시면 누구보다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자기가 맞는 부분이 뭔지를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13번째 질문인데요. 사내 노무사의 경우에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노무법인의 노무사들이 수행하는 업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내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하는 업무가 노조 대응, 단체 교섭이라든지 단협 체결하는 업무를 가장 많이 하고 사내 노무사를 둘 정도의 기업이면 대기업인 경우가 많죠. 네, 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사 협의회를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 노사 협의회를 운영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이 외에도 필드에 계신 노무사님들이랑 다르게 노무사 업무만 하진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행정 업무들, 사무 업무들도 많이 하시고 다양한 업무들도 하신다라고 해주셨고요. 이 노무법인의 노무사들이 수행하는 업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한다면 사내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업무,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노무법인에 계신 노무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나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후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수험에 진입하기 전에 2차 과목 중에서 딱 한 과목만 먼저 마스터하겠다 하면 어떤 과목 먼저 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이거는 저희 셋이 좀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행정쟁송법 먼저 공부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 이유는 행정쟁송법이 양은 제일 적은데 법 전공이 아니신 분들이 처음에 보면 외계어 같기로 유명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서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본인이 법 전공이라서 행정쟁송이 익숙하다 하시면 인사관리 과목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인사관리 과목도 좋은 말만 나열되어 있는 느낌이 강한 과목이기 때문에 법 전공생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서 인사관리도 시작 전에 한번 쭉 훑어보면 좋을 것 같고 모든 과목 다 2차 전에 마스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단은 자신한테 취약한 과목 먼저 한 번씩 쭉 훑어보시면 2차 공부하실 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재 노무법인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기가 어렵나요? 여러분 어렵나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농업인 자체가 어디가 어렵다 어디가 쉽다가 아니고 대표와 핏이 맞는지 저는 맞아요. 이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제일 봐요. 중요하죠. 그래서 산재 농업인이 어렵다 이거는 어렵니다. 네. 그리고 30대 중반이 되어가는데 경력이 없고 운전면허도 장롱면허라 혹시 나중에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30대 중반이 되어도 취업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답변 드렸던 거랑 거의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30대 중반이 된 분들도 산재검사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있는 게 좋지 않나. 왜냐면 산재법인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법인으로 오는 경우보다는 저희가 근로자들이 사는 곳에 가는 경우가 많고 지하철이 없는 곳, 시골, 농촌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필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업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순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나요? 얼마나 되죠 순수입이? 왜냐면 이런 부분은 너무 편차가 커요. 네, 사실 저희도 동기지만 얼마인지 몰라요. 모르고 어림이기 때문에 네. 보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림잡아 월천 이상 그래도 가져가지 않을까 최소 월천 저희 바람입니다. 그리고 개업시 위치는 무방하죠. 산재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들이 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찾아갑니다. 위치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을 하시고 운전 연수를 받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위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15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평소에 궁금했던 거 조금 해소가 되셨는지요? 말씀해주세요.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거 말고도 궁금하신 점들이 엄청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2탄으로 한번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2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2탄으로 찾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영상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